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3월 말에는 장중에 한번 역전이 됐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때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장중에만 역전이 되었다가 장후반 들어서는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첫째 날의 장단기 금리차를 볼까요? 선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이고 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4월 첫째 날 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완벽하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완벽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다.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면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에서 2년 사이 이때에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한 줄 요약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며칠 전 장단기 금리차뿐만 아니라 2019년 8월달 이때 장단기 금리차까지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를 동시에 플러팅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19년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최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차 역전이 나왔었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금리차 역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둔화가 포착된 상태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금리차 역전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 호황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맞춰서 금리차 역전이 나온 상황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차가 꼭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차 역전과 무관하게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나는 사건만 몇 개 정리했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매우 심했었죠. 그리고 오펙 산유국 간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서로 감사내라, 감사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때는 날마다 미사일을 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북한 가서 뭐 쳐들어간다, 어디서 회담한다 뭐 이런 이야기 왔다 갔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몇 년 전 일입니다. 세계 국가들이 먹고 살만하면 서로 싸웁니다. 즉 국가 간의 분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 경제 위기를 딱 맞이하자 이런 이슈가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자기 나라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싸울 이유가 있나요? 미국도 미국 내 코로나를 관리해야지 중국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펙 산유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힘을 합쳐서 감산에 나섰던 것이고요. 북한도 재작년 작년 때 미사일 소식이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왜냐고요?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사일 쏠 돈으로 감기약 사고 자가 진단 키트 사고 뭐 이런 거 해야겠죠? 제가 뭐 자세한 상황 모르지만요.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지니 서로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슬슬 먹고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터진 이슈가 뭔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고요. 또 오펙 산유국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살만하니까 또다시 한판 싸울 기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 전망치가 꺾이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 한국을 아이언맨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아이언맨이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 무기가 매우 강력하다는 이야기였죠. 즉 한국이란 나라에 수출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상황입니다. 4월 첫째 날 한국의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폭락했었던 한국의 수출 금액은 어느덧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글로벌리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글로벌리 경제가 좋다는 것이겠죠. 지금 글로벌 악재가 많지만 여전히 살만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 상승률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700에서 나올지 2600에서 나올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졌다 해서 무조건 증시가 폭등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8개월째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은 6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미리 반영하죠.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지수와 주식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감률 역시 주식과 함께 움직인다고 했죠. 수출 증감률은 좋고 경기 선행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의 여력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의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생산, 소비, 투자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의 경우는 자동차에서 매우 선방을 했지만 내구재나 준내구재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생산 역시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를 늘리곤 하는데요. 지금 투자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만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라는 무기가 아주 튼튼한데 지금 상하이 락다운을 비롯한 여러 악재 때문에 증시 자체는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러한 악재가 어떻게 해소가 됐을까요? 과거의 2019년도 악재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싹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펙 갈등,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은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루브라 환율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러시아의 화폐 루브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러시아 화폐 루브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화폐 가치는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루브라의 가치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브라로만 한다. 달러, 유로와 안 받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루브라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러시아가 지닌 천연가스 경쟁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즉 러시아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루브라가 굳건한 가운데 유로화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루브라 환율과 반대로 유로화 환율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유로화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그만큼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즉 유럽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원자재나 증시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 타격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당장 멈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역대급으로 방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 공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월 달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미국은 이란을 찾아가서 핵 협상을 하겠다. 이란과 미국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런 말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덜 아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요. 미국이 다시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3월 30일 이란 화학업체 땡땡땡 등 4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란 제발 원유 좀 줘, 공급을 늘려줘 이렇게 미국이 저 자세로 이야기했다면은 지금은 약간 아쉬울 게 없죠.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100불 이하로 떨어졌는데 굳이 이란한테 가서 핵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는 페트로달러라는 이름하에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약간 삐딱하게 굴고 있죠. 석유 결제에 위안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원국에서 퇴출시켜라 이런 움직임이 많은데요. 사우디는 이것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굳이 저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서방국가 산유국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은 위안화 환율 하나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안화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다가 미중 갈등이 조금 심해지다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안화 환율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미중 갈등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